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런 뉴스가 심지어 나오는데도 정부도 또 가계도 생각만큼 이런 한국은행의 걱정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은 17일 또 바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보고서를 내놔요.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연착륙 방안이란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105%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 주요 국가 43개국 가운데요.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답니다. 세계 3위라는 거죠. 저 밑에 막 저기 뭐 아프리카나 뭐 이상한 나라 같은 거 빼고요. 좀 이제 나라다운 나라들 43개국 가운데서 보면요. 표 한 번씩 이것도 블로그에서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가계부채 지금 GDP는 이렇게 줄었는데 가계부채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국에 같이 볼까요 한번?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높네요. 그러죠? 선진국들 11개 국가 뭐 20개 국가 다 봐도요. 아주 뭐 이걸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보면. 또 소득 분위별 대출 잔액 및 뭐 소득 점유율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나오는데 기사에 다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요. 규제 측면에서 다른 주요 국가들은 그 예전에 그 DSR 규제를 일찌감치 받아들였고 우리나라도 뒤늦게 이제 2018년, 2019년 좀 늦긴 했지만 이런 규제를 우리나라도 활용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우리는 늦게 받아들였는데 외국은 일찍부터 그걸 하면 돼. 거기에도 그 대출 규제에도 대부분의 대출이 다 그 조건이 까다롭게 포함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그 와중에 전세자금이나 중도금으로 대출 받으면은 그건 또 굉장히 예외적으로 아주 자비롭게 예외를 인정하면서 돈을 잘 빌려주면서 부채를 키웠다 이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지난 십몇 년 동안 어떤 나라보다도 가계대출 받기가 너무 아파트 살려고 한다 집 살려고 한다 하면은 굉장히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가 제일 느슨했다는 점이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집값 띄워서 팔아먹는 건설 마피아의 힘이었습니다. 사실은 전 국민을 투기판으로 몰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가계부채가 크게 붙였는데 이게 당장 우리나라 금융 불안정에 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고 진단을 내렸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대출 잔액 대부분이 고소득으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빌렸다 이겁니다. 큰 돈을 막 비싼 아파트를 사면서 뭐 몇 억짜리 막 10억씩 빌리고 뭐 5억씩 빌리고 한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워낙에 또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이 사람들이 빚 못 갚고 배째라 할 확률은 많지가 않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하면은 끝까지 빚은 갚는다 이거죠. 안 먹고 안 자더라도.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제가 꼭 빚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하면은 가계부채가 터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됩니까? 빚 갚느라고 사람들이 돈을 다른 데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침체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집값은 계속 완만하게 더 떨어지게 되고 당장 뭐 큰 경착륙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집값에 대한 부채를 갚는데 점점점 많이 돈을 써야 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도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른 큰 문제가 뭐냐면 만기 일시 상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자만 갚다가 어느 순간에 빚을 한꺼번에 다 갚아야 돼요, 원금을. 그런 식으로 계약한 비율이 굉장히 선진국에 비해 높아요. 그러면 이 이자만 갚다가 이 집을 적당히 팔아 넘기려고 했겠죠? 애초에 계획들은 누구나 다 그랬겠죠? 내가 이 빌린 돈 저기 5억을 언제 갚어? 근데 지금은 이자만 내면서 조금 한 달 저기 이자 몇백씩 내가 그 정도는 버니까 내다가 돈백씩 내다가 저기 한 150씩 내다가 금리가 높아져도요. 좀 올해 이번 달부터는 300씩 내야 되네. 자기랑 나랑 맞벌이 하니까 뭐 우리 대신 이제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는 못 가고요. 간식 사달라고 하면 앞에 떡볶이나 하나씩 사주면서 좀 아껴 쓰면서 빚 갚아보자 하는 거죠. 지금 다들 많이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이대로 반등 못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에서 몇 년 동안 이자만 받다가 이번 달부터는 이제 원금 뭐 한 몇십 프로씩 한꺼번에 갚아야 됩니다. 고지서 날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때는 지금 있는 이 집이 팔리지 않으면 이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어디서 목돈 마련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 비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다들 그 전에 그 목돈 갚기 전에 좀이라도 아파트 값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겠지. 왜냐하면 부동산은 불패니까. 다들 그렇게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에서들 들어오신 거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민낯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확실하게 가려볼까요?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과정일 수 있지만 모두가 부동산 불패를 외치면서 이 도박판에 다 같이 뛰어드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한번 좀 살펴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나왔죠. 한 해 소득으로 빚도 못 갚는 나라. 전 세계 1, 2, 3위를 우리가 동시에 다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세계 34개국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이다. 34개국 가운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어선 나라는 어디냐 봤더니 우리나라 한 군데뿐이다. 한 해 동안 국민이 전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도 그 가계빚을 갚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우리다. 1위다. 또 다른 1위도 차지했다. 그건 뭐냐?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하는 이 가계 신용 잔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상 전세 보증금은 뺀 겁니다. 그런데 빚이 이렇게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만기가 다가오게 되면은 역전세난이 나면서 전세금 못 돌려줘 미안해 배째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전세금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것도 부채가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전세 보증금은 부채로 계산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전세 보증금까지 위험 부채로 보고 숨은 빚으로 보고 제대로 계산에 넣게 되면은요. 그때는 가계 부채 그 규모가 1800조가 아니라 여기에 1000조가 하나 더 추가가 돼서 2900조, 3000조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인 건 당연하고 그나마 2위하고 격차도 어마어마무시하게 더 벌어진다. 월등한 세계 1위가 된다는 거죠. 그냥 1위가 아니고 아주 뛰어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 1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중위 전셋값이 최고가를 찍은 것, 즉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일 최고가 상투 찍은 게 언제냐? 재작년 9월이랍니다. 2021년 9월. 이거 지금 굉장히 새록새록하네요. 이거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에 가끔 제가 블로그에 부동산 얘기할 때 그때도 그 2021년 11월부터 가계가 저기 그 주식시장이 고점 찍고 미국에서 내려온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도 사실은 9월인가 10월부터 사실은 거래에서 저점 찍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서 말을 안 해요.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은 감히 잘 모르는데 몇 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거기에선 찍고 내려오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9월인가 10월부터인가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건설 마피아의 그 영향을 받는 제가 그때 KR 부동산하고 또 뭐 한국 부동산 협회에서 하는 뭐 한국 부동산은 거래 자격하고 보면은 계속 틀리다 이거죠.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 안 떨어지고 있대요. 고점 더 치고 있대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거기에 거짓된 선동된 언론들의 거짓 통계이고 또 자전거래, 허위거래 그런 걸로 지금 집값을 오히려 띄우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다른 지표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상태가 어떤가를 보는 KB뱅크의 부동산원 거래랄지 그런 걸 보면은 이미 9월 11월부터 떨어지고 있다 하는데 작년 초반까지도 맨 언론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라는 애들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대국민 사기극들을 벌이나 하고 제가 몇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나오네요. 정직하게. 최고가 상투가 언제다? 이미 전세값이긴 하네요. 매매값이 아니라. 그런데 재작년 9월이었다. 21년도 9월. 근데 전세계약은 2년 계약 맺죠? 그러면 만기가 올해 9월입니다. 그러면은 전세값이 많이 떨어진 집들은 이제 낮은 전세값으로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딴 데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요거를 2년 사이 전세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금년 9월부터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역전세 우려가 심해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지면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던지고 파는 게 많아지죠. 더 싸게. 그러죠? 자,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비율을 보면 주요 17개국을 했는데 이 가운데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은 제가 연초부터 얘기했죠. 이 나라들은 일찌감치 먼저 금리 동결하고 다들 겉에 나와서 초반에는 우리는 적당히 경제도 살려야 되는데 물가도 잘 잡혀가고 있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미국은 금리 올리지만 우리는 먼저 금리 동결할게요. 겉으로만 저러는 거지 다 거짓말이고 가계부채 무서워서 못 올려 지금 동결한 나라들이다. 제가 연초부터 딱 네 나라 지적했죠. 근데 지금 상반기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파트 값은 올라간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이실직고 하면서 체면이고 뭐고 버리고 야 지금 가계부채 연체율부터 해가지고 종합건설사까지 지금 부도율 봐가지고 나 솔직히 가계부채가 걱정돼서 지금 금리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하고 이실직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서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건데 전세계 1위가 호주고 2위가 우리나라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캐나다, 네덜란드 아까 찍은 나라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전세보증금 빼고 계산한 겁니다. 전세보증금 넣으면은 우리나라가 이것도 1등일 겁니다. 예. 지난 2007년도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이 터지면서 세계적으로 부동산 부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터졌을 때 선진국 대부분은 그때부터 가계빚을 최대한 줄이면서 부동산 규제에 들어가면서 많이들 힘들어하긴 해도 자기들이 부동산 연착륙에 들어간 겁니다.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우리도 중간에 한 번씩 몇몇 지도자들이 우리도 똑같이 선진국들처럼 더 늦기 전에 나중에 뭔 일 터지기 전에 이러한 저금리 시대가 평생 가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부동산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트에 들어가자. 정책도 아까 본 것처럼 최근 10년 사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주담보대출이나 그런 대출 규제는 제일 완화해주면서 집 사기 위해서 돈 빌리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런 거 다 뜯어 고치자 하니까 전부 다 뭡니까? 언론부터 나서가지고 국가 경제를 망치려는 멍청한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나게 생겼다. 국민들을 볼모로 얘기하고 국민들도 옆집 순이 아줌마만큼은 버려야지 나도 일단은 하면서 지지율 안 해주고 총선 같은 데서 안 밀어주니까 그 사람이 정치적 어떤 지지력을 잃으면서 정책을 실행할 힘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 무위로 돌아갔죠. 결국은 그 대가를 우리가 언젠간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가계부채가 금융 불안정에 미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코로나 때 밖으로 못 나가가지고 선진국들은 돈 쓸 일이 밖에서 쓰지 못해서 저축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 저축이 그렇게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 저축으로 빚 갚으면 되지 않아요? 일단 대출부터?
우리는 어떤가? 마침 그런 내용이 뉴스가 이것도 역시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뉴스 따끈따끈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3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역시 가계가 이전보다 100조 원 이상 밖에서 돈을 쓰지를 못해서 딴 때보다 더 많이 저축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네요. 드디어. 야, 100조 원 이상. 가계는 이 초과 저축을 주로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예금이나 주식 등 더 큰 한탕을 뛰기 위해서 금융자산을 불리는 데 썼고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아케고스 빌황, 그 다음에 코인, 테라 권도영 같이 아주 세계에서 담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전투민족이죠. 예.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레고 사태 터질 때부터 제가 사실 블로그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안 좋고, 그때 채권 안정화 펀드라는 거를 나라에서 조성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2023년도 3월쯤에 다시 한번 더 큰 그 채권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걸 또 한번 막아내야 된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죠.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선집행으로 부동산 폭탄 해체하기에 나선 정부가 3월달 노력했는데 지금 별일 없는 거 보니까 잘 막은 거네요. 금년 3월 말에 제가 중요한 고비가 한번 올 거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한번 짚어볼까요? 상반기에 정부는 역시나 체안펀드 막대하게 조성해서 틀어막고요. 한국은행이 그때 마침 금리 동결했고요.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하면서 그 폭탄이 회사채 시장, 부동산 회사채 시장에 폭탄이 안 터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고비가 넘어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은행은 소극적으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사실 이게 아주 통 큰 지원은 아니고요. 조금 밋밋하게 지원 사격을 했지만 결국은 외국인의 자금이 한미의 금리 차로 인해서 빠져나가더라도 당장 우리나라 안에 거대한 부동산 폭탄이 회사채 시장부터 해서 터지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한국은행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정부는 예전에 다른 정부들도 대부분 그러했듯이 부동산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가계와 기업들의 희생을 따르게 하면서 괜히 욕바지가 되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 잘 넘길 텐게 다음 정권이 잘해봐 하면서 폭탄을 넘기는 그리고 미래에는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걱정만 한다고 세상 일이 풀리나? 나가서 좀 돈도 쓰고 핸드백도 사고 하자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일단 돈을 더 풀어서 폭탄을 막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폭탄이 터지면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연쇄적으로 미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뒤늦게 폭탄을 해체한다는 것도 너무 위험하니까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 지난 10몇 년간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장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의 구조적 시술을 사실은 우리도 외국처럼 했어야 됩니다. 2008년 이후로. 그러나 그런 부동산 연착륙을 시도하고 대출 규제 정책을 외국처럼 똑같이 강화시키려고 했던 정부는 예외 없이 국민들한테 질타와 외면을 당하면서 정권에서 물러났었죠. 결국은 우리 모두의 탐욕이 언젠가 터질 이 폭탄을 자꾸만 뒷세대 후세대한테 떠넘겼고요. 그래서 지금 상투에서 제일 젊은 20대들이 영끌족이 돼서 잡아갔습니다. 이거는 언제적 뉴스인가요? 이것도 열흘 전 뉴스인데 건설사의 줄도산 위기가 현실로 왔다. 월 평균 41개가 지금 폐업을 했다. 종합건설사의 위기인데 이런 줄도산 폐업률은 12년 만에 최고입니다. 12년 만에 최고. 거의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점으로 지금 줄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지난달에요. 올해 상반기 종합건설사 폐업이 12년 만에 최고치였다. 결국 어쨌든 3월의 고비는 위에 말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풀면서 재정책이 부양 효과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집값 반등마저 나오면서 지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반짝 제가 볼 때는 2-3개월 정도였고 이제 하반기로 넘어오게 됐는데 작년 레고 사태로 금이 갔던 축대에 급하게 이제 시멘트 대충 덕지덕지 발라갖고 땜질을 했지만 불과 석 달도 그런지 석 달도 안 돼서 이제
또 다른 한쪽 축대에서 금이 가면서 무너지려고 하고 있죠. 그게 바로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죠. 시간만 연장했을 뿐입니다. 또 그렇게 돈을 처발랐어도 계속해서 미국이 전세계 금리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연준에서 고금리 상태가 계속 그동안 계속 더 유지되다 보니까 연체율은 작년 말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르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도 보시면 지금 새마을금고만이 문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 지금 조금 요새 조용해졌다고 문제가 해결됐냐? 지금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년부터 지금까지 상반기 내내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3월 달에 어떤 그 위기를 저렇게 온갖 정부와 뭐 여러 가지 당국이 나서 가지고 틀어 막으면서 괜찮아진 것 같지만 잠깐 물 넘칠 거 막은 거고 석 달 뒤에는 다시 새마을금고부터 터진 건데 새마을금고도 지금 가서 열심히 땜질해서 막았는데 그 뒤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나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부동산 파이낸셜 여기 지금 부실 규모가 이미 그 역대로 임계치를 넘어섰다. 장난이 아니다. 지금 새마을금고가 다가 아닙니다. 저 뒤에 지금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상반기 내내 더 늘었다. 중국하고 똑같죠? 헝다부터 해갖고 1년 넘게 구조조정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드러난 거 보니까 그 1년 동안 뭔가 좀 부실 채권이 정리된 게 아니라 부채가 더 늘었고 다른 그나마 건실하게 헝다 무너질 때 그래도 우리는 건실해 하고 버텼던 건설사들이 완다였는데 완다도 이번에 우리도 쓰러질 것 같아. 결국은 시간만 연장시킬 뿐이죠. 점점 뒤에 터지는 문제는 더 크게 한꺼번에 터진다는 겁니다. 연체율이 부동산 파이낸싱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출 연체율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하나 보냐면 2020년부터 2020년 말에는 0.55%, 1년 뒤에는 0.37%, 올해 3월 말에는 2%, 0.5, 0.37 하다가 갑자기 올해 3월 말에 2%로 훌쩍 뛰어넘었다. 지금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최악인 상황에서 대출 잔액은 증가하고 건설사들 그리고 연체율마저 2% 돌파했다는 건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이고 실제로 지금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폐업 신고는 12년 만에 건설사들 최고로 다른 못 버틴 애들이 폐업 신고한 거고요. 그나마 다른 건설사들도 더 힘들어하고 있겠죠. 좀 있으면 내 순서다 하고 그럼 그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양을 빠르게 싸게 분양을 하는데 집값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겠죠. 즉 사실 지금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상반기 때 조금 틀어 막았지만 지금 틀어 막았는데 이걸로 지금 저기서 수도꼭지를 틀어 막았는데 저기서 오는 저 계량기에 있는 그거를 잠가야 되는데 그건 잠그지 못하고 당장 이미 눈앞에 수도꼭지 틀어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막히지만 조금 있으면은 이제 못 버티고 더 크게 터져 나오겠죠. 그게 지금 이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즉 세계적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두려워하고 준비해왔던 세상의 변화 기축통화 패권 시즌2를 가져가기 위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로 세상이 변할 거다. 그러면은 그에 맞춰서 절대 거기에 맞춰서 가볍게 적응하고 다이어트 하지 못할 우리나라의 무거운 세계 제1위의 월등한 1위의 가계부채 문제는 그것이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뺨을 석대 맞더라도 세 가지는 사람들한테 전도사처럼 얘기하고 다녔던 게 달러로 바꿔놓으시라. 거의 한 2018년, 2019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절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제 지인이 나도 좀 사볼까?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의가 상할 정도로 좀 얘기했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삐졌겠죠. 지금은 고마워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제2금융권에 돈 넣지 마라. 이자 많이 준다고 해도 고금리가 되면서 세상이 이제 변하면서 예금이자가 높아지는 시대가 좀 있으면 올 텐데 처음 그러면은
갑자기 제2금융권에서 뭐 이자 많이 줄 거다, 이자 막 10%까지 줄 거다 너라고 하는데 넣지 마라. 많이 준다고 해도 가장 튼튼한 안전한 은행으로 넣어라. 지금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지면서 새마을금고는 살아났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빼서 시중 5대 은행에다 많이 넣고 있다는 기사 엊그제 나왔는데 보셨나요? 결국 이런 문제들이 작년 말 레고사 때부터 서서히 드러나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열심히 사후 약방문 때리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반대로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면서 오히려 경제도 바닥 찍고 탈출한다고들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아까도 얼핏 유튜브 보니까 또 유명한 교수님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이제 계속 달러 더 떨어지고 주식도 날아가고 부동산도 살아난다고들 얘기하시는 분이 좀 있대요. 어쨌든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변화 없이 안 좋게 봤던 것들은 차곡차곡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 제2금융권 문제가 더 심각해졌잖아요. 지금 맞죠? 이제는 이것이 한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인 문제인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사 중에 일부를 보면 특히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 잔액은 1분기 기준으로 8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에서 지금까지 6달 지났죠? 얼마나 늘어났다 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증권업계의 부동산 부실 대출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4천억 원 수준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6개월 만에. 지금 이게 저만 겁쟁이인가요? 저는 지금 덜덜 떨리는데 지금 이거 보면은 더욱이 연체율이 15.88%로 늘어났다. 이것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3점 몇 프로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1년 6개월 사이에 10%로 넘게 올랐다. 지난해 말에는 10%였고 6개월 사이에 또 5%가 또 올랐다. 5.5% 연체율이. 증권사만 그러냐? 제2금융권 새마을금고만 그런 게 아니라 증권사가 이런 총체적인 문제인데 증권사만 그러냐? 다른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도 다 비슷하다. 다 썩었다. 야, 이거 총체적인 문제죠.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문제가 우리나라 제2금융권 전체 카드사, 캐피탈사, 증권업계가 다 지금 위험하다 이겁니다. 저금리 시대에 무조건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다는 탐욕은 가게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증권 팔아가지고 뭐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돈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걸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버해갖고 얘네들도 그간 무지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바라고 있죠. 뭐죠? 이게 바로 미래에셋 유명하죠. 미래에셋 한때 막 뉴욕 빌딩도 사들이고 홍콩 빌딩도 사들이고 지금 뉴욕, 홍콩, 런던 전 세계 지금 상업용 얘네들이 산 게 다 빌딩이 상업용 부동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공실률이 우리나라 상업용 빌딩 공실률처럼 심각합니다. 거기도 원금까지 거의 다 날리면서 지금 미래에셋이 홍콩의 사모용 건물에 투자했던 상품이 원금까지 거의 다 날리면서 이 펀드를 샀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다는 기사입니다. 야, 정말 해외 부동산이 부실 위험에 흔들리는 증권가. 지난 수년간 수익 다각화와 저금리 대처를 위해서 해외 부동산에 증권사들이 크게 투자해 왔는데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건물 시장이 죽을 쓰게 되면서 모두 다 어마어마한 손실들을 보고 있다. 재앙은 한꺼번에 닥치네요. 다행히 이번에는 위기가 와도 예전 IMF 같은 금융위기는 닥치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은 사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왜냐하면 우리도 한 번 겪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그때하고 비교하면 달라진 게 뭡니까? 외환보유고 굉장히 짱짱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금융권도 그때같이 부실하게 안 하고 대형 은행권들은 자기 자본 비율 늘리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버틸 수 있게 건실하게 재정 상태를 다 법적으로 해가지고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나 대형 은행들 얘기고요. 세계 어느 나라 다른 나라도 그런 것처럼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찌그만한 제2금융권과 증권회사들이 결국은 지들
속된 말로 지들 마음대로 지들 뭐 하는 대로 지금 마음대로 굴렸다가 요렇게 당한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다. 세계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가 온 거는 단순히 중소금융권의 경영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세계적인 금리 인상 환경과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보니까요. 꼭 얘네만 잘못 온 거고 대형은행들은 잘해서 지금 건전한 게 아니라 전 세계 거시경제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금리 환경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은행도 그나마 이 중소은행 제2금융권이나 증권사보다는 상태가 좀 낫다는 거지 힘들긴 얘네도 대형은행도 마찬가지라는 아주 안 좋은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기사라서 갖고 왔는데요. 5대 은행은 지금까지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미 상반기에 보니까 이 부실 부채는 우리가 더 이상 제대로 돈 못 받는 거니까 손에 처리해서 땡 처리해서 날려버리자 하는 그게 상각 규모거든요. 상각 자금이 이미 2조 원을 넘어가지고 작년 전체에 부실 처리했던 못 받는 거다. 이거는 손해보는 거다고 손절치는 그 부채가 손해 처리했던 그 상각 규모가 이미 상반기에 작년 한 해 규모를 넘어버렸다. 전 국민적으로 전 기업적으로 연체율과 못 갚겠다 하면서 도산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지표가. 즉 외부 경제 환경이 미중 갈등과 세계적인 디커플링 거기에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될 것 같은 환경이 되어버린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결과로 또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어올 외화도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큰 거시적인 흐름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저 앞으로는 역시나 매번 그랬던 것처럼 삼성하고 현대가 우리를 살려주겠지 라면서 믿고 지금 당장 폭탄이 터지면서 일부 희생자가 나오는 걸 못 보겠다고 그동안 서로 쭉 미뤄만 오다가 상반기에 오히려 부채 폭탄을 더 화려하게 키운 것. 이 꼴을 보니까 이창용 총재가 이제는 나선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오히려 해야 돼. 라고 지금 이창용 총재가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5대 은행, 그나마 건전한 대형은행이 5대 은행의 주담대 비율도 두 달째 1조가 늘었다. 연이자 14%에도 카드론, 연이자 14%인데도 카드론을 쓰는 사람들이 48% 급증.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힘든지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여기서 지금 수출도 안 되는데 더 둔화될까봐 금리는 올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부채는 줄여야겠는데 올리지도 못하고 살린다고 근다고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도 한은의 마음은 뭐냐? 규제를 통해서 지금 부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가계대출 이렇게 늘리면 우리나라 전세계에서 1위로 망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정말 부동산이 잘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살려면 거시적인 흐름으로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좋아져야겠죠. 그런데 부동산을 계속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사람들이 사주려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오늘 뉴스라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뉴스 많이 추가했습니다. 7시간 전에 이런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직장인 절반 이상이 휴가를 이번에 포기한답니다. 금년에. 절반 이상이 휴가를 안 간대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7월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겠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왜 휴가 계획을 이번에 안 세웠나요? 일정 조율 어려움 35.4%, 비용 부담 34.8%. 이 얘기는 일정 조율 어렵다는 게 뭐 때문에 일정 조율이 어려워? 갑자기 뭐 아빠는 해외로 뭐 발령 났나요? 이런 거는 사실 체면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결국은 비용이 부담돼서 돈 아껴야 돼서 못 간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휴가 계획이 없는 게 직장인의 반이 아니고요. 73%가 휴가 계획이 없다는 게 10명 중에 7명이 휴가 안 간다는 게 그것도 대부분 사실은 비용이 부담돼서 이게 지금 국가 경제가 내수가 소비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중국하고 또 판박이란 얘기 똑같은 얘기 해드리고요. 중국도 돈을 안 쓰는 이유가 얘가 뭐 전부 다 지금 빚 갚는 게 우선이고 부동산에 다 묶여 있어서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하반기 들어서 지금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오히려 이 본격적인 위험들, 연체율, 도산율, 가계부채 늘어난 거, 이창용 총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이 자식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보고서 내놓고 한 얘기들 쭉 봤죠.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하반기에 터지면 정부는 어떻게 막을 생각일까요? 지금 금융감독당국이 얼마 전에 얘기하기를요. 하반기에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응책을 나름 마련하고 있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요.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여러 군데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주고 신규 자금을 지원해준다. 또 여러가지 펀드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 9월부터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한 펀드를 또 본격 가동한다. 결국은 뭡니까? 당장 빚 갚으라는 거 갚지 말고 연기해주고 돈 풀어서 더 대주고 빌려주고 펀드 조성해서 갖다 더 돈 쓰고 더 막아라. 계속 돈을 더 풀어서 더 막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누구네처럼 이런 걸 우리가 긴 안목으로 준비해온 것도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급하게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계속 돈 풀어서 더 막을 테니까 대신 그 안에 수출도 좋아지고 거시경제도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도 다시 살아나라 하는 거죠. 중국이 상반기 때 원했던 방법이고 지금 중국이 가는 길 그대로 가네요. 그저 미래의 순전히 운빨로 거시경제와 금융 환경이 좋아지기만 기도하는 시기인데요. 만약에 진짜로 하반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얼마 전에 뉴스인데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금융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정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도 있고요. 채권을 발행해갖고 긴급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려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상반기에 여러가지 법을 다 만들어서 준비를 시켰는데 국회에서 지금 통과도 못 되고요. 국회에서는 서로의 수장을 어떻게 끌어내리겠냐. 이 정치계에서 나의 숙적을 김정은이가 하고 시진핑이가 한 것처럼 완전히 끌어내리냐. 서로 지금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시장 위험 신호가 커지는 상황인데 각종 금융 정책은 대책은 대부분 여야 합의가 필요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도 못 되고 있다. 몇 달째. 이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눈앞에 탐욕만 보면서 건전한 해결책보다는 뒤로 미루기만 선택했는데요.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 부채는 딱히 제대로 관리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너무 늦었습니다. 마치 중국 부동산처럼 그저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이렇게 해주거나 아니면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를 더 늘리면서 지원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펀드를 만들어가고 돈을 쏟아부으면서 살려주는 길밖에 없다고 지금 정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이 이미 죽은 헝다를 끝까지 사망 선고를 안 내리고 억지로 호흡기 붙여서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러 건설사 등에 대해서 하반기에 똑같이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런 꼴을 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입장은 이런 얘기죠. 야, 진짜 내가 먼저 걱정되는 소리 하면서 경제 주체들한테 내가 한국은행 총재인데 공포감을 주거나 자극을 주면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 나도 잘 아는데 하다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대출 그만해라. 응? 계속 돈으로 부채를 덮으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지금 국제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혼자 한국이 뭐 크게 성장하면서 반등해서 살아난다? 상당히 어려운데 미중 갈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나마 어떻게 운이 좋게 완만히 성장한다고 쳐도 이런 고금리 시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가게가 부채 상황과 이자를 갚는데 결국은 돈 벌어도 걷다 쓰느라고 바쁘다. 내수가 안 돌아갈 거다. 결국은 모든 부채를 유동성과 대출 완화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막으려는 것은 지금 같은 새로운 고금리 고환경 시대에서는 너무 효용성이 떨어지는 위험한 도박이다.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지금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대출과 부채를 계속해서 축소시키고 자꾸만 디레버리징
차입 축소하고 상환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살 길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창용 총재가 약 일주일 열흘 전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7월 14일부터 중순부터 열흘 전부터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은행은 드디어 이제 막 무서운 얘기 체면 안 따지고 막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2025년까지 자기들이 볼 땐 집값 하락한다. 정부에 대놓고 반기 드는 거죠. 경기 침체 온다. 한국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드디어. 언제적 뉴스인가요? (7월 19일)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집값 무슨 지금 반등은 2025년까지는 자기들이 볼 때 절대 떨어져. 그리고 우리나라 뭐 하반기 반등? 경기 침체 올 것 같아서 나는 지금 무서워 죽겠다. 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한국은행은 그렇게 보냐. 하반기 지금 경제가 반등한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은 또 보고서를 내놨어요. 보고서 제목은 우리 수출의 특징과 시사점이라고 얼마 전에 내놨는데요. IT 경기 쪽이 뭐 반도체나 이런 게 살아난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와 중국에 대한 경쟁력 변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 때문에 전체 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기 어려워. 딱 제가 보는 거하고 아무래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방향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은행이 대중국 수출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감소분의 65%가 중국 자체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수요가 약해진 그 영향도 있지만 나머지 35% 영향은 뭐냐? 이미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에서. 이미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필요로 하질 않는 분야가 많아요. 지금 상반기에 코스피 코스닥 반등하면서 모두가 꿈에 부풀었을 때 우리와 수출 품목이 겹치게 되는 중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등의 기술력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한 4월 달에 우리나라 2차 전지 날라간다. 코스피 코스닥 드디어 찐 반등이다 할 때요. 그때 제가 얼핏 어떤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국내에 어떤 에코프로 같은 거 얘기하면서 코스피 투자하는 친구랑 우연히 할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우리하고 겹치는 품목인데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일부 제가 볼 때는 세계 1위의 기술력이고 앞으로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했는데 뭘 모르는 소리를 제가 하는 것 같이 약간 핀잔을 먹었었거든요. 질적으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은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뭔 얘기냐. 이제 그분은 그 친구는 국내 주식 전문가라서 그냥 깨갱하고 그런가? 내가 잘 몰랐네.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사실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분석한 중국 수출 감소 원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이가 있어서 2차 전지가 날아가는 거다. 절대 이것은 펀더멘탈적으로 거품이 아니다. 과열이 아니다. 진짜 우리나라 기술력 때문에 날아가는 거다. 더 올라갈 거니까 사라. 실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런지 언제적 기사냐면요. 4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미 4월 말에 무섭네. 이미 4월 말에 나온 기사네. 배터리 용량을 2배로 늘리는 신기술을 중국의 가장 큰 배터리 업체죠. CATL 여기서 지금 전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반고체 배터리에 거의 근접한 기술이랍니다. 전해액을 우리 고체 전해질로 치환하는 반고체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는 이 같은 리튬이온 전지의 약점을 보완하게 돼서 그리고 또 이미 4월 말부터 중국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실용화해서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기술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이번에 나온 뉴스인데요. 여기에는 또 중국의 또 다른 배터리 업체에서 중국의 니오라는 전기차 회사에
탑재될 배터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장 주행거리 기록이 갱신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효율의 전기차 배터리를 이번에 곧 나온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뛰어난 게 테슬라에서 일하던 기술진이 나와서 따로 차린 회사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루시드 모터스죠. 그것이 한 번 충전해서 830km였는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이번에는 1100km까지 가면서 세계 1위로 갈 거다. 이렇게 중국 배터리 기술이 무섭습니다. 이처럼 국내 금융시장과 한국은행의 정책 그리고 서로 다른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당국과의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막연히 낙관론적으로 반등한다라고 믿지 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또 마침 엊그제 중국의 2분기 GDP가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벌써부터 걱정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도 좀 살아날 텐데 중국 2분기 GDP 보면은 점점 더 나락으로 치닫고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또 중국 경제는 계속 더 비틀대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도 직격탄 맞는다. 디플레 저성장에 빠진 중국, 한국 경제에도 빨간불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올 것 같다. 안 좋은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리고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도 가져왔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양쯔강 메모리, 양쯔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곧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은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주던 그 시장에서 우리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경쟁에 나설 것 같다. 오히려 얘네들은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다시 가격을 올리면서 방대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 오른 가격으로 팔면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누리고 있더라. 특히 중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 사슬 국산화를 열심히 애국주의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쯔강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가 가격이 너무 그렇게 막 터무니없이 비싸지만 않다면 오히려 삼성보다도 좀 비싸도 중국 업체들은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그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이제는 반도체 바닥 찍었으니까 가격 우리도 좀 올려도 되나 고심하고 있지만 이미 양쯔강 메모리, 양쯔 메모리 저기 중국에서는 우리 거 대신 애국주의로 자기네 거 써주라. 중국 공산당에서 다 공문 내렸고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도 지금 열심히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반기 반도체에 제대로 반등할지 봐야겠죠. 또 중국 시장에서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업체하고 중국 시장에서 이 중국 국영기업 아니면 이 반도체 기업들하고 맞붙게 되는 경쟁은 단지 시간 문제다라고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제가. 7월 18일 기사네요. 그리고 뭐 저번 뭐 5월 달에 저기 6월 달인가 5월 달에 지난달에 저기 그 우리나라 반짝 무역 흑자로 불황형 흑자로 돌아서 가지고 이제 바닥 찍고 반등한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뜯어 보면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7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수출 벌써 20일치만 봐도요. 수출이 15.2% 다시 엄청나게 감소하면서 무역 적자가 늘어났다는 기사입니다. 지난달에는 무역 흑자가 나오면서 16개월 만에 반짝 흑자로 돌아섰지만 제가 이제 에너지 가격 여러가지 떨어진 거랑 불황의 흑자인 거 설명했죠. 한 달 만에 7월 지금 1월부터 20일까지 20일 것만 지금 결산을 내봐도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역시나 반도체 수출이 제일 크게 줄었고요. 석유 제품 수출도 엄청나게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말고 석유 제품, 석유 정유화학, SK나 뭐 GS 칼텍스 이런 거 엄청나게 큰 돈을 벌죠. 이것도 지금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예전만큼 못 벌어줍니다. 왠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중국이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지금 계속 원유를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 자체에서 필요한 것보다 쌀 때 엄청나게 사재기식으로 지금 사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미국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미리 저축하듯이 미국이 전략 비축유 쌓아놓는 것처럼 엄청나게 쌓아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원유를 싸게 사다가 그거를 이제 정제 기술을 통해서 정유 회사에서 경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석유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파는 게 정유 회사의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정유 회사가 우리나라도 많이 있지만 중국도 많이 있어 갖고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러시아 원유 못 사죠. 눈치 보느라고. 얘네는 러시아 원유를 제일 싸게 사다가 그걸로 정유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석유 정유사하고 경쟁을 하면서 수출 경쟁을 하면서 더 싼 가격에 정유 제품을 파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제품 수출도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미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보면은 석유 제품 수출이 얼만큼 급감했나? 제일 많이 급감했습니다. 50% 가까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단지 승용차 수출은 증가했다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국가별로는 역시나 대중국 수출이 가장 크게 부진했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도 좀 감소했답니다. 참나. 다만 이제 수익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그나마 더 컸대요. 원유 가격이 작년보다 엄청 떨어졌고 가스 가격도 떨어졌고 석탄 가격도 떨어지면서 적자폭이 그나마 줄어든 게 이 정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 보면 아시겠지만 에너지 다시 꿈틀댈 것 같죠? 하반기 에너지 가격 더 꿈틀대는데 이런 석유 제품이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못 오르고 더 떨어지게 되고 전기차 시장도 지금 반짝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짝 보복 수업이 억눌렸던 수업이 끝나고 중국의 비아디하고 해외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가성비 싸움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지금의 현대 기아차 자동차 수출도 옆으로 횡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 반등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2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러다 다 죽어 지금이라도 부채 줄여야 돼 가계부채 이렇게 늘으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부동산 집값이 오를래나 떨어질래나 문제가 아니라 큰 정말 경제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즉 결국 반도체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애국주의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또 미국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생산 공장에 생산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고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 마진을 남겨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고요. 석유화학은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를 이용한 값싼 정유 제품들하고 해외에서 경쟁해야 되겠고요. 경쟁 안 되겠죠. 승용차 수출은 향후 이제 가성비 갑인 중국 비아디 같은 거하고 세계 시장에서 충돌할 거고요. 배터리 역시 이제는 꿈에서 좀 깨시고요. 값싼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뭐 우습게 보는데요. 아이고 저거 기술력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나 만들자는데 인산철 배터리가 사실 소비자들한테 어떤 욕구를 충족해준 전기차 가격을 낮추면서 충분히 가성비로 그런 시장 영역이 있죠. 테슬라도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포드도 그러고 그렇죠. 근데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가 얕보는 사이에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니까 뺏겼고요. 그나마 고부가 배터리 시장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미 시작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루시드를 앞질러 가지고 가장 한 번 충전으로 오래가는 배터리 기술까지 테슬라도 아니고 이제는 루시드도 아니고 중국 전기차가 됐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왜 앞으로의 우리나라 수출 경제나 이런 것이 좋아지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다. 사실 수출이 잘 안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대외적인 정치적인 영향이나 미중 갈등 뭐 중국의 내수 침체 그런 것이 65%지만 나머지 35%는 속된 말로 우리 제품이 중국보다 하나 나을 게 없어서 앞으로 수출이 안 될 거다. 그 말은 앞으로 회복이 돼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예전에 중국에 10개 수출하던 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10개 다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서너 개만 수출하는 아무리 잘 돼도 그것까지밖에 회복을 못할 거다. 중국에서 담을 빨아먹던 시대는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도 비슷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단순히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발전한 부분도 상당한데 아무도 이를 인정하려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 들지 않았을 뿐이에요. 결국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하반기에 정말 모든 세계 경제가 극적으로 좋아지고 수출도 다시 좋아지고 미국과 중국도 화해하고 전쟁도 여기서 휴전되고 미국 연준도 금리도 빨리 인하해 준다면은 정말로 모든 게 다 살아날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미국과 세계 디커플링,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욱더 심해질 게 거의 99% 확실할 것 같고요. 상반기 결산한 소리가 봤죠? 나토의 회의 결과 새로운 반도체 제재 예정된 거, 첨단 산업 AI와 양자 컴퓨터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투자하는 것까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까지 전 세계적으로 관련 제재법이 강화가 됐죠. 우크라 전쟁은 이제 어떻습니까? 지난 한 달간 우크라 대반격이, 한 달이 뭐니에요? 거의 2달 가까이 우크라 대반격이 거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게 서방에서 지원을 해줬어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지원해주지 말자, 헛돈 쓰는 거다, 헛지랄이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 전 나토 회의에서는 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해줍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갈 거다. 러시아가 여기서 앞서서 우크라이나를 더 침공 하려고도 안 하고 지금의 전선에서 딱 지키면서 도발해도 앞으로 안 나가면서 여기서 굳히기에 들어가고 버티면서 휴전으로 들어가려고 러시아의 의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어떻습니까? 크림대교 때리고 오데사항 때리고 지금 크림반도 연일 때리고 다시 그 모스크바에 막 드론 날리고 하면서 지금 전쟁터는 전선에서 막 싸우는데 러시아를 이겨먹지는 못하고 러시아는 여기서 그대로 굳히게 들어가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이제는 전쟁터가 최근 며칠 사이에는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본토로.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가 더 전쟁이 많아졌죠 지금. 이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선에서는 연초에 비해서 보다 확실한 군사적 위기 설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즉 중국 러시아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우리나라 동해에서 대연합 훈련 예정이고요. 북한이 거기에 지금 미사일 날리면서 참여하고 있고요. 미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왔다가 나가는가 싶더니 제주도에 또 한 대 들어왔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좀 있으면은 데이비드 캠프인가에 모여갖고 딱 세 나라가 정상회의 하재요. 야, 세 나라 국격이 비슷해졌네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슴 뿌듯해할 일이 아니죠. 미국 우크라이나 1조 6천억 원 이번에 나토 회의 이후에 추가 지원하기로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하반기에 연준이 더욱더 금리 인상 고집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미국 경제가 오히려 뭐 GDP도 좋네 하면서 다시 또 인플레가 꿈틀거리네, 안 되겠네, 금리 인상 더 해야겠네,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니 굳이 그렇게는 안 돼도 지금 고금리 딱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안 하고 계속 1년 2년 지켜본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가 어디선가 먼저 터지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상하반기에 반등할 거라는 모든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요.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잘 유지해도 중국이 터지면서 우리도 같이 가계부채 문제가 똑같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역대 최고의 부채가 터지게 되는 때를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뉴스 몇 개 소개해드리고 이 긴 얘기 끝내겠습니다. 헝다 이어 완다까지 중국 부동산 도미노 디폴트 공포. 바로 엊그제 뉴스죠. 블룸버그는 이 헝다 말고 완다그룹은 모두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중국 경제를 짓누르던 부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건실한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우리가 그동안 꼽던 데이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무너졌다? 얼마나 지금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이다. 그러면은 결국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건설업계의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고 중국 부동산 부분이 더욱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것은 다른 기업들의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중국의 어떤 지방정부 부채가 흔들리게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다른 나라들의 경제에도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로 지방 재정까지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 투자를 유치를 하자 해가지고 23일인가 뭔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죠. 그거 어떻게 됐나 오늘 기사 한번 찾아봤더니요. 다 불러가지고 왜 우리나라에 투자를 못하는 거냐 외국 기업들아 하면서 어떤 소통회를 열었는데 직접 뭐가 고충이냐고 의견 청취를 하는 거는 제안해버리고요. 아쉬운 소리 못하고 니네 중국이 이런 식으로 기업을 못살게 구니까 그러지 그런 말은 아예 못하게 초장부터 막아버리고요. 독재 정권이나 뭐 공산당에서 하는 일이죠. 뻔히 질문하라고 해놓고 자유로운 질문은 아니고 질문 개수 제한하고 마음에 드는 질문만 하게 되고 체제에 어떤 비판되는 질문은 아예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런 어떤 체제에 비판되는 얘기를 할 것 같은 애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자회견장에 들이지도 않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갔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제가 이게 공산당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공산당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과 자본에 대해 적극적인 유치를 홍보하면서도 반간첩법, 대외관계법, 지식재산권 보호, 반독점법,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데이터 3법, 법도 많네 참. 이런 것들을 다 자꾸 더 내놓으면서 외국 기업들이 일하기 힘들게 불확실성 우려를 높이는데 어떻게 무슨 여기다가 잘 안 되겠죠. 그나마 웃긴 건 그 와중에 제발 우리 중국 기업에 투자 좀 해라 하는데도 한국 기업만 안 불렀다. 현재까지 한국 기업인가 회동한 것은 없다. 참네. 그나마 지들 살겠다고 다 자존심 버리고 와서 우리하고 일 좀 같이 해보자 하는데 그나마 한국은 또 하나도 안 불렀답니다. 하반기 어떻게든 우리나라 수출 반등하길 기대해 보는데요.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제 눈에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또 낙관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보고 조심은 하는데 잘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어떻게 또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하지만 막연하게 하반기에 우리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시장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좋아지겠지 라고 일부 선동꾼들의 말만 믿고 덥석 자신의 큰 어떤 자산이나 이런 거를 움직이는 거는 조금 더 참아봐야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아주 긴 얘기 너무 길게 끌어서 죄송한데 한국에 대해서는 저도 참았던 얘기 속에 있던 얘기를 답답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훨씬 더 길어졌네요. 딴 때보다. 1, 2부로 아무래도 나눠서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또 긴 얘기 들어주신 일부 소수의 애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사죄의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